연금을 언제 받느냐에 대한 질문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아직 먼 미래니까 그때 가서 주면 때 되면 받게 되겠지 라고 하시는데, 이제 좀 50대 후반 60대가 되신 분들은 본격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퇴직하면 그 다음 달부터 뭐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준비한 연금이 있는데 이 연금을 바로 개시해야 되나? 이걸 일찍 개시하는 게 좋을까? 나중에 개시하는 게 좋을까? 언제 개시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연금을 개시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은 연금 개시를 앞두고 계시는 5, 60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연금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공적연금, 국민연금부터 보도록 하죠.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연령이 출생 연도에 따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1961년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에 연금 개시하는 거고요.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고요.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동일하게 65세이기 때문에 더 아직 바뀐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개시 연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연금 개시를 일찍 할 수도 있고 늦춰서 할 수 있습니다. 일찍 하는 것을 조기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63세가 정상 연금 개시 연령이신 분들은 58세부터 연금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63세가 정상 개시 연령인 분이 내가 늦춰 받겠다 그러면 68세 이후로 5년간 늦추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빨리 받는 게 좋을까요? 늦춰 받는 게 좋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일찍 받게 되면 연금액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되고요. 여러분이 늦춰 받으시게 되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받으셔야 되겠다 그러면 일찍 받으셔야죠. 대신에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알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른 자산 쓰시고 남아있는 다른 통장에 있는 돈 빼쓰시고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춰 받으라고 제가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개시해서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령해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국민연금을 수령해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통장에 둔다 그러더라고요. 통장에 두면 은행이자 몇 프로입니까? 그랬더니 2%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2%도 안 되는 이자에 받아둘 걸 뭐하러 받으십니까? 그냥 연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바로 다음날 가셔가지고 연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연금 받고 계시더라도 또다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다가도 다시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시했다가 다시 또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금 개시 연령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5년 동안은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일찍 죽는 게 걱정이시면 일찍 받으셔야 되겠지만, 대략 평균 수명 한 80세 이상까지만 사신다면 일찍 받는 것보다는 늦춰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아니 근데 국민연금을 내가 늦춰서 받으려고 많이 받는 건 좋은데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피부영자 탈락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기초연금도 못 받고 이런 거 하시거든요. 네. 근데 자, 일단 건강보험료, 세금, 기초연금 이런 모든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거는 연금액을 많이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금액이 올라간 만큼 세금도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러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연금액이 10만 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세금이 20만 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10만 원 올라가면 세금 한 5천 원도 올라갑니다. 그냥 5천 원 내시고 그냥 10만 원 연금 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들, 걱정되시는 문제들은 두 번째로 제쳐놓으시고 연금을 많이 늘리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왜 그러냐? 일단 연금을 많이 올려놓고 나서 보니까 세금도 더 나오고 건보료도 더 나오고 기초연금도 못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도 덜 내고 건강보험이 연간 국민연금을 2천만 원 이내로 받아야지 건강보험 피부영자가 가능하고 2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영자 탈락한대. 그런 것을 듣고 와가지고 그러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되겠네. 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한다니까 이것도 안 되겠네. 이렇게 막 해가지고 국민연금 줄이시는 거야. 줄여놨어. 내가 그래서 사실 160만 원 받을 거 150만 원 줄여놨어. 국민연금을. 그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좋네.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되고 세금도 줄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고 좋네 라고 하셨어요. 좋은지 알았어. 근데 갑자기 내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와. 뭐라고 전화 오냐? 전화 오는 거 아니지만 국민연금 날라와. 올해 물가상승률이 4%라서 우리 선생님의 국민연금을 내년에 4% 인상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연금이 올라간대. 좋대. 그러고 딱 연금이 올라가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뭐야? 국민연금 받는 수령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결국은 이 수령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더 나오고 건강보험 피부병자 탈락, 그리고 기초연금 탈락 되는 거예요. 그 국민연금공단은 전화해가지고 저는 제발 많이 주지 마세요. 제발 조금만 주세요. 이런다고 적게줘?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다운시켜 놔도 결국은 1, 2년 잠깐 좋은 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 다 탈락하게 됩니다. 소탐, 대실. 작은 걸 탐하느라 큰 걸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세금 제도라든가 건강보험 제도, 기초연금 제도 다 조만간 바뀝니다. 지금은 내가 간신히 턱걸이 해가지고 기준 맞춰놔도 기준 또 내년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어차피 다 부담하셔야 되는 돈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집을 갖고 있을 때 집 팔면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집 팔면 무슨 세금 내죠? 양도소득세를 내죠. 그죠? 양도소득세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 내는 방법. 집값이 안 오르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집값이 안 올라서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게 좋으십니까?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수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집값이 안 오르길 바래. 세금은 안 내지만 수익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소탐 대실하지 마시고 오를 건 올리고 받을 건 받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문제를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 아시겠죠? 퇴직연금을 그러면 언제부터 받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이제 퇴직금 통장에 쌓여있는 거 퇴직하시게 되면 받으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퇴직금 받아가지고 바로 다 썼죠. 근데 지금은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이 의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55세, 60세 퇴직했다? 그럼 퇴직금 쌓여 있는 것을 IRP 통장으로 받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받았어요. 거기서 일시불로 다 뺄 수 있습니다. 다 빼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IRP 통장에서 불리시다가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요. 11년 차부터는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절세하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퇴직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퇴직금을 조금 더 세금을 줄이면서 받으시려면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이 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운용 영상 따로 보시고요. 그렇죠? 네, 그거 말고 지금은 연금 개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퇴직금이 쌓여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필요한 시점에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60세 퇴직해서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운용하시고 나중에 빼시면 돼요. 근데 당장 필요하시면 지금부터 빼시면 되겠죠.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당장 퇴직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연금 개시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신 계좌에서는 반드시 1년에 10,000원이라도 인출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국가에서 퇴직소득세를 30% 할인해 드리는데 11년 차부터는 40% 할인율이 더 커진다 그랬습니다. 더 절세폭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60세에 퇴직해서 퇴직금이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기다렸다가 10년 기다렸다가 70세부터 연금 받게 되면 11년 차 아니냐. 그때부터는 더 할인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할인 받으려면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30% 할인, 11년 차부터는 40% 할인입니다. 근데 이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뭐냐면 연차를 채우려면 무조건 인출한 경력이 있어야 돼요. 올해 한 푼도 인출하지 않았어. 퇴직금 통장에서. 그러면 이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0원씩이라도 10번을 10년을 인출해야지 10년 차로 인정받고 그 다음 해에 11년 차에 인출해야지 더 많은 세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퇴직연금 받으셨다? 무조건 한 해에 10,000원이라도 인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금 개시를 한다. 그러면 사실 또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올해 받아도 되고 내년에 받아도 되고요. 사실 퇴직연금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연금 개시라기보다는 그냥 인출입니다. 인출.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만 인출하시면 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시게 되면 세금을 더 내셔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만 있으면 되고요. IRP 통장에서 돈 뺐을 때는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인출해도 되는 것이고 그냥 첫 달에 1,000만 원 인출하고 나머지 달에는 그냥 하나도 인출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이번 달에 300 인출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한 6월 달에 또 한 300 인출하고 한 12월에 300 인출하고 이러셔도 됩니다.
연간 인출할 수 있는 한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뿐이지 그 한도 내에서는 고정적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 수시로 뺄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퇴직연금 인출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 센터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금을 개시해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연금으로 개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받아서 IRP에 들어온 거 바로 연금으로 개시하십시오. 개시해가지고 개시한 금액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개시한 금액을 더 좋은 개인연금에 재투자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퇴직연금 IRP 통장도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율과세가 되고 있고요. 수익에 대해서 저율과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운용이 실패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뭐 톤틴 연금 이런 걸 구조해 보시면 이런 톤틴 연금들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증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개시해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서 그걸로 톤틴 연금에 가입하시는 것이 수익도 높고 특히 톤틴 연금은 비과세가 되거든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선택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퇴직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옵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것도 있고요. 비과세 개인연금 보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개인연금들은 사실상 여러분이 가입하신 상품의 연금 개시 시점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금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전에는 연금으로 개시할 수 없습니다. 뺄 수는 있지만 세금을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라는 것만 참고하십시오. 5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연금 개시할 수 있고요.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에 개인적으로 돈을 불입하신 분들이 이거 언제부터 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연금 안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연금저축 IRP의 특징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금저축 IRP에 돈을 부으면 연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금 환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70세, 80세, 90세도 계속 있다. 뭐 임대소득 받으신 분들은 계속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계속 세액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IRP 연금저축에 납입하셔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금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연금 개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 받고 가시면 그냥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개인연금의 연금 개시 시점은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다. 55세라든가 일정한 가이드라인만 지키시면 그 가이드라인 이후에는 언제든지 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령하는 방법도 뭐 10년 확정, 20년 확정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금 수령 방법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가 최적이냐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연금 필요할 때. 아시겠죠? 다만 제가 개인연금에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딱 3가지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연금을 가지고 더 많이 연금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연금 개시 방법 알려드릴게요. 3가지. 필수제. 필수제. 연금은 필수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 필요한 만큼만 받으십시오.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지금 살 수 있는 환경인데 연금을 개시하라 그래가지고 200만 원씩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또 그냥 어영부영 사라지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필요한 만큼만 개시하십시오. 두 번째, 수익률이 낮은 연금부터 개시하십시오. 자, 내가 갖고 있는 연금이 하나라면 그걸 받아 써야 되겠지만 내 연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다양한 연금이 있겠죠. 이 중에서 그냥 연금 개시하지 않고 놔뒀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는 연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하지 않으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가지고 있는 연금이 2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개시하지 않으면 7.2%씩 올라가는데 개인연금은 놔뒀더니 2%도 안 붙는 거예요. 놔둬봐야 2%밖에 안 붙는 연금, 놔두면 7.2%씩 붙는 연금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뭘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연금 2%짜리를 놔두고 국민연금 7.2%짜리를 포기하고 이걸 연금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것이죠. 이거 놔두고 수익률 낮은 연금 먼저 뺏는 겁니다. 어차피 얘는 놔둬봐야 별로 수익도 안 났고 오히려 손실만 보고 있어요. 수익률 낮은 연금 먼저 뺏으시고 여러분 은행 통장에 이자 없는 이런 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먼저 뺏으십시오. 놔둬봐야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연금 중에서 수익률이 뭐 5%, 6%, 7% 이렇게 높은 연금들이 있다면 이 연금들은 최대한 늦게 뺏으시는 것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수익률 낮은 연금부터 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연금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액이 남았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반드시 재투자하십시오. 연금이라든가 다른 뭐 펀드라든가 이런 곳에 재투자해서 더 5년, 10년 후에 노후 자금으로 다시 또 이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당장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써야 되겠다, 이거 쓰는 것도 모자르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뭐 이제 뭐 돈을 써야 될 나이에 뭘 돌 저축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 지금 90세, 100세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못 쓰고 가시면 또 자녀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쓸 만큼 쓰시고 대신 남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걸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60세는 저축하지 말는 법 있습니까? 70세는 저축하지 말는 법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60, 70대가 인생을 정리하는 황혼의 시기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고 사십니까? 70세, 80세에도 미래를 꿈꾸셔야죠. 이제 죽을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너무 인생을 일찍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942년생이세요. 올해 83세십니다. 저희 어머니 뭐 하시냐? 얼마 전에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셨어요. 평생을 영어 공부하는 게 꿈이셨기 때문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영어 잘하십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3학년 편입해가지고 다니고 계십니다. 조만간 로스쿨 가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변호사 되는 게 꿈이에요. 83세 할머니가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는 게 꿈입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20대, 30대의 꿈을 80대 할머니가 꾸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잘못된 겁니까? 훨씬 더 인생을 긍정적이고 젊게 사시는 거죠. 여러분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왜 일찍 조기에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고 포기하십니까? 그죠? 진짜 멋진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도 내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지금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셔야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뭐 이제 내 인생 뭐 다 끝나가는데 뭘 할 게 있어, 그냥 뭐 이러다 말겠지, 그리고 이미 나이는 이제 60대인데 정리해가지고 집에서 놀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셔야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아직 저도 나이가 50대고 어르신들에게 이런 얘기 드리긴 좀 외람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연금 받으시더라도 그걸 재투자해서 더 나은 미래, 또 여러분의 인생과 꿈을 위해서 또 저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택연금입니다. 개인연금도 필요하고 퇴직연금도 필요하고 국민연금도 필요한데 이렇게 연금이 준비가 덜 되셨다면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있거든요. 주택연금은 미리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내가 이제 그 받을 시기가 돼서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걸 연금처럼 쓰는 겁니다. 대출 싫으시죠? 하지만 어차피 이 집 내가 하늘나라 가져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다 쓰고 가셔야죠. 주택연금은 여러분이 사시는 평생의 지급액을 보증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집을 담보로 상환하라고 청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래 사셔가지고 집값 이상으로 연금 받으셔도 국가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한 푼도 더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택연금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택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대가 70대 초반입니다. 뭐 60세부터 55세부터 가입은 가능하지만 너무 일찍 가입하게 되면 주거가 자꾸 변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다가 이사 갈 수도 있고 재건축할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이 생기면 연금이 계속 승계는 되지만 아무래도 약간 좀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 주거가 안정된 다음에 그 집을 담보로 그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럼 얼마 나오냐? 70세에 가입하셨을 때 주택 가격 시세, 공시가격 아니고 실거래가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내 집값이 3억이다. 한 달에 9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집값이 5억이다. 한 달에 1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다 보니까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면 이 집에 살면서 주거 비용을 아끼면서 한 달에 연금까지 100만 원, 20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정책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라도 집은 가지고 계신데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주택연금 상담 받아보시고 주택연금도 한번 가입해서 잘 쓰고 가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저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좀 주고 가셔야 되는데 저걸 연금 받으면 어떡해, 이런 불효자식 되지 마시고 어머니
그 집 놔두고 자꾸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집 연금 받으세요. 그걸 쓰고 가십시오. 저는 대신 저는 어머니 연금 안 드리고 제 인생 설계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마음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고받고 좋긴 좋은데 자꾸 주고받고 하다 보면 나는 주기만 하는데 쟤는 돌려주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이제 섭섭하잖아요. 이런 거 자꾸 만들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 집담보로 연금 받고 가시고 나는 내가 벌어서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그리고 문제없고 행복한 가족관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주택연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주택연금은 뭐 이자를 복리이자로 내야 되고 뭐 또 이자 부담이 세고 그다음에 중간에 비용도 좀 세고 그다음에 뭐 집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 뻥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물론 맞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자 높고요. 사업비도 있고 보증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돌아가신 이후에 정산하시는 것이 생전에 여러분이 살면서 부담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한다고 국가가 집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다 소유권은 여러분 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가짜뉴스, 부정적인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 상담 저한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연금 잘 활용하셔서 연금 언제 받느냐, 어떤 것부터 받느냐, 월말을 받느냐, 언제까지 받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잘 플랜을 짜시는 것이 여러분 노후에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 이걸 이제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센터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에서는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 떠먹TV 당연히 구독하시고요. 연금박사도 구독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1800-3624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상담을 종합적으로 해드리는 곳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료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20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는 연금 중에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요. 이게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사회제도다 보니까 너무 또 과하게 지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조건에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조건에 들어가신 분들이 실제로 조금 더 억울한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좀 억울한 케이스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요, 일단 내가 살면서 평생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아요. 더 이상 다른 연금하고 비교가 안 돼.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아무리 좋아도 평생 받을 수 있다면 국민연금이 최고예요. 그런데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문제예요. 원래는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더 좋은 제도가 국민연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낸 연금, 노령연금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사실 원래 개인연금들은 내가 낸 연금 받다가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금액만 뭐 남겨주면 끝인 거고 더 이상 뭘 없거든요.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금액의 40에서 60%를 내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는다면 배우자의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받고 사망했지만 남은 배우자가 30년 더 살았어. 그럼 이 배우자가 내가 받던 금액의 40에서 60%를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유족연금이에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연금에 그런 상품이 있어요. 내가 낸 돈 받으면 끝인 거지. 그죠? 내가 오래 살면 모르겠지만 일찍 돌아가셨다면 결국은 종료되는 건데 이거는 배우자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야, 이런 게 어딨어. 국민연금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자, 그런데 이 제도가 88년도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때는 전부 다 외벌이였어요. 유족연금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 남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국민연금을 쌓아가지고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연금이 없는 겁니다. 남편들은 연금 많이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셔요. 그럼 끝이면 배우자는 어떻게 돼?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남게 될 이 배우자의 노후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유족연금 제도예요. 지금은 남편이 붓고 있지만 남편이 나중에 연금 받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5, 60%는 생활비가 필요하니 배우자에게 지급하자. 이게 만든 게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외벌이였어요. 지금은 맞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나도 국민연금이 있고 내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100년해로 하면 남편도 받고 부인도 받고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 한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유족연금이 지급돼야 되겠죠? 내가 남편이 받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의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돼요. 배우자에게 주려고 받더니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네? 자, 그러면 국민연금법상 한 사람이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그러면 뭐 내 거 포기하고 이거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배우자는 본인이 낸 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만약에 유족연금을 선택한다면 내가 냈던 내 본인 연금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냈던 이 본인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이제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었습니다. 남편이 10살이 많으셨어요. 부인이 10살이 어렸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직장 생활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부인이 물어보는 거야. 제가 국민연금이 지금 없는데 국민연금을 좀 새로 가입해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0살 어린 부인께서. 자, 제가 뭐라 그랬냐? 우리 사모님께서는 국민연금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잘 보세요. 자, 사모님이 남편분이 10살 더 많으세요. 자, 그러면 사모님이 열심히 돈을 내셔가지고 연금 받으려면 65세가 돼야 됩니다. 그죠? 65세가 되면 됐을 때 남편은 몇 살? 남편은 75세예요. 혹시라도 남편이 75세 이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의 유족연금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유족연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족연금 받게 되면 우리 어머님은 본인 연금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죠? 만약에 이 부인께서 65세 이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부인은 내가 낸 연금 구경도 못해요. 유족연금 받느라고. 자, 그럼 어쨌든 남편이 살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연금을 65세에 개시를 했어, 부인께서. 그런데 내가 낸 국민연금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10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75세가 돼야 원금 받아. 그죠? 그럼 75세가 되면 남편은 몇 살이야? 85세예요. 남편이 85세까지 생존해 계셔야지 간신히 원금 받는 거야. 자, 그럼 부인께서 원금의 수익까지 받으려면 최소한 20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인께서는 85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원금과 기본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어. 그럼 85세가 되면 남편은 몇 살? 남편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남편이 100세를 살아주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90세 이전에 돌아가신다면 우리 어머님 평생 내시는 국민연금, 원금, 수익은 사실 뭐 기대도 하지 않고 원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저축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나 개인연금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경우 굉장히 좀 국민연금 억울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국민연금 되게 억울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부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혼들 요즘 많으시죠. 미혼,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미혼이신 분들 꼭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국민연금 열심히 내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노후 연금 받으려고. 그럼 내가 연금 받기 직전에 사망했거나 연금 얼마 못 받고 사망하셨어.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받던 연금의 일정 비율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개인연금, 개인 자산은요. 내가 못 받고 가거나 내가 일찍 죽더라도 죽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연금 못 받고 간 거 누구한테 줘라라고 유언 남기실 수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나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배우자, 뭐 부모님, 자녀, 그 다음에 사두대 팔촌, 형제, 자매 저한테 주실 수도 있어요. 남한테 줄 수도 있고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한테만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혼분들 누구에게든지 못 받는 거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이 개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내가 평생을 냈고 내가 못 받고 사망했을 때 남기고 갈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남겨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요 세 가지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내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혼은 배우자 있어 없어? 배우자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1순위 배우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2순위로 25세 미만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 있어 없어? 아니, 미혼이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자녀도 없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망했을 때 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내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혼이 사망했을 때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려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조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뭔지 아십니까? 사망 시점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다 떨어져 살고 있죠. 어? 부모님을 부양하긴커녕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망해도 내 유족연금을 부모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잘 아시면서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건강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가장 억울한 케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억울한 케이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죠? 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거니까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그 이후에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못 받을 걸 알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못 받을 걸 알면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자, 물론 나이 들어서가 아니고요. 한 40, 50대에 정말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분의 유족연금이 지금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아시겠죠? 유족연금은 나이가 65세대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에 의한 배우자에게 바로 나옵니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유족연금 받았어. 근데 이제 받아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서 가장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소득이 팍 줄어들거든요. 돈 버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뭐 살림도 살아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러면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홀로 남은 배우자가 일자리를 구하러 직장에 나가요.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받아.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 직장에 나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기로 했는데 월급 통장을 받아보니까 300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국민연금을 띄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나도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의무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얼마 받습니까? 그랬더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뭐라 그러냐? 지금 이렇게 부으신 금액이 나중에 국민연금이 얼마를 받게 되는데 지금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게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게 되시면 국민연금은 지금 본인이 납부하신 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저는 어차피 제가 지금 국민연금 내는 거 결국 못 받으니까 이거 안 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다 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분은 뭐예요? 이미 유족연금 받고 있고 이 유족연금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내봐야 결국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내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못 받을 걸 알면서 월급에서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그래요. 그 돈 본인이 내셔서 유족연금 받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럼 내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유족연금은 받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도가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황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뭐 사전에 뭐 준비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는 것 이걸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 내리자면 국민연금은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첫 번째 케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연금을 내가 국민연금을 더 낼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를 더 낼 것인지 얼마를 덜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상황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가 평생 내고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면 더 받는다. 모르면 덜 받는다. 똑같은 돈을 내고도.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학교 입시제도 아시죠? 입시제도. 제가 대학 갈 때는 학력고사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고사 점수만 잘 맞으면 그걸로 다 점수로 대학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 입시제도가 뭐 수시, 정시, 뭐 학종, 논술, 무슨 뭐 면접, 뭐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건 좋지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다양한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더 좋은 대학 갑니다. 정보가 없으면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대학을 더 안 좋은 데를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올바른 것인지 이게 뭐 안 좋은 것인지는 뭐 제가 교육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논의할 의미는 없죠. 하지만 결국 이 대학 입시 체제에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간다. 그래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그걸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국민연금 똑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동일한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연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소득이 있죠.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소득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 좋든 싫든 대한민국에 살면 세금 내야 되고요. 세금 내기 싫어서 딴 나라로 이민 가도 결국 또 세금 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죽음. 네, 그래서 어쨌든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도 받을 때 세금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국민연금, 당연히 연금 탈 때 연금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2001년까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탈 때 과세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탈 때는 세금 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납입할 때 돌려받지 않았다면 연금 탈 때 세금을 안 내는 것이고 납입할 때 돌려받았다면 연금 탈 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냐면 납입할 때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연금 탈 때 또 세금 내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연금 탈 때 세금을 내냐 안 내냐가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안 받았다면 세금을 안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미 낸 거기 때문에 연금 탈 때 또 세금을 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2001년 이전과 2002년 이후는 자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냥 구분이 돼버리니까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동일합니다. 근데 2002년 이후에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세금을 돌려받은 분들이 계신데 소득공제라는 것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내가 올해 소득세가 없어.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20년 했지만 중간에 한 3년 쉬었는데 그 3년 쉬는 동안은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낸 게 없습니다. 자, 그때도 내가 국민연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내니까 자, 국민연금을 낸 것에 대해서 소득이 없었던 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해는 국민연금을 낸 것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내지도 않았는데 돌려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총 국민연금을 낸 기간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해가 있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해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내가 진짜 뭐 좀 약간 과하게 예를 잡아서 1년 동안은 일을 하고 1년은 쉬고 1년은 또 일하고 쉬고 그랬어요. 20년간 그랬어. 자, 그럼 내 20년 중에서 10년 동안은 일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나머지 10년 동안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적어도 내가 2002년 이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낸 것 중에서 절반은 세금을 돌려받았고 절반은 못 돌려받았어요. 자, 그럼 연금 탈 때 어떻게 됩니까? 연금 탈 때 세금을 돌려받았던 10년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년은 내가 소득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미 납부를 완료한 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금 탈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기간은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 탈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나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됩니다. 돌려받지도 못했고 대신에 이걸 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연금 탈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 내신 기간 중에서 소득공제 받으신 기간이 있고 안 받으신 기간이 있으니까 안 받으신 기간에서는 세금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실제 국민연금의 업무 처리를 보시면 그냥 무조건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소득공제를 받았건 안 받았건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합니다. 왜 그러냐? 몰라. 이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내가 10년에는 받았고 11년에는 안 받았고 13년에는 받았고 17년에는 안 받았고 이거를 국민연금공단이 모른다니까요. 몰라. 국가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다 과세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득공제를 못 받은 해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중으로 내고 계신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연하게 이걸 알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내. 제가 지금 보니까 소득공제를 안 받아가지고 세금을 이미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또 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연금공단에서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신 거는 이미 낸 거기 때문에 저희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5년이 경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세금을 부과한 지 5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청구를 하시게 되면 돌려주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5년이 넘으셨다면 이미 낙장 불입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이중 세금 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안 받았던 해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정 청구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연금 전문가니까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봤어요. 이걸 왜 그냥 그러고 있냐? 이거는 국가가 해줘야 될 일 아니냐? 어차피 세금도 국가가 거는 거고 국민연금도 국가가 주는 건데 니네끼리 알아서 처리해줘야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현재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좋다. 그러면 수작업으로라도 하자. 수작업으로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 연금을 타는 첫 달에 연금 받으러 가는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혹시 지금까지 국민연금 내시는 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해와 안 받은 해가 있으십니까? 그걸 확인시켜 주시면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물어봐야지. 그것도 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가 소득공제를 언제 받고 언제 안 받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 장 딱 출력해가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서가 있거든요. 요 출력해가지고 요거를 국민연금공단에 갖다 주면 돼요. 요것만 하시면 돼. 근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아.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겠지만 뭐 언제 개선될지는 모르겠고요. 개선하고 있겠죠. 네, 빨리 개선하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연금 받으러 가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서를 한 장 출력하셔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연금 달라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이중과세의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세금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의 좀 이제 고민하실 게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뭐 세금을 내시긴 내겠지만 또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과세가 되거든요. 국민연금은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이 연금소득세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혹시 은행 가서 예금하시면 이자 받죠? 이자 받으면 이자소득세 15.4% 띱니다. 다 아시죠? 이자 뭐 내가 100만 원 받으면서 100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 떼고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은행 이자는 이런 이자 소득 이런 것들은 연간 2천만 원 이내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분리과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5.4% 세금 떼고 끝이야, 끝. 더 이상 안 내. 그런데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만 받으신다. 다른 소득은 없다, 노후에. 그러면 사실 종합과세 돼봐야 국민연금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세금 띈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종합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해에 벌어들인 다른 소득, 국민연금 말고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때로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것들 이거 다 합쳐가지고 종합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뭐 70세인데 연금 받고 있는데 집에서 놀기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또 근로를 하셨어요.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버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 건물을 좀 갖고 있거나 상가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임대소득이 한 달에 또 한 2, 300만 원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소득들이 쌓이게 되죠. 자, 쌓이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자, 종합과세는 우리나라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하는 순간 소득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대략 연금소득세 뭐 한 2%, 3% 얼마 안 되거든요. 뭐 사람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받으면서 한 2, 3만 원 세금 냈어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이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돼버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소득이 한 달에 500만 원 있다. 그러면 연간 6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이고 6천만 원 플러스 국민연금이 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20%, 30%씩 올라가고 많게는 40%, 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만 원천 징수해가지고 얼마 안 떼고 받으시겠지만 요거를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순간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이 되는 거. 이걸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떼죠. 그런데 국민연금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낸 연금인데 이 연금액을 감액을 해요. 다 안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감액하냐?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5년간 65세 개시한다. 그러면 70세까지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자, 이게 국민연금, 아니 내가 낸 연금을 내가 받는데 왜 딴 거 있다고 감액을 하냐라고 불만이 제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네.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국민연금 제도가 과거에 만들어졌을 때는 뭐 노후에 연금 받으면 됐지 무슨 일 하냐, 그냥 쉬면서 연금 받으면 되지, 일하면 소득이 있으니까 국민연금 좀 덜 받아라,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른 소득을 만들어내면 정상적으로 받게 될 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는 겁니다. 불합리하죠? 더 불합리한 거 말씀드릴게요.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돼요. 물론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월 평균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이 되셔야지 감액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소득이 감액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소득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근로사업소득은 열심히 나가서 몸을 가지고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하다못해 근로를 하려면 내가 가서 회사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고, 사업소득은 내가 뭐 장사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소득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근로사업소득은 그래서 노동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반면에 이자 배당소득은 그냥 은행의 통장에다가 1억 넣어두면 1년 후에 3% 이자 300만 원 받습니다. 그죠?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마찬가지. 내가 주식을 사면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습니다. 사실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으로 받는 소득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자 배당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그것도 내가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노동의 가치 측면에서 보면 근로사업소득은 굉장히 고생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고, 이자 배당은 그에 비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돈을 가지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노후에 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이자 배당이 있으신 분들이 더 힘들어요? 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국가는 노후에 일을 지금 더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에 집에서 놀지 말고 가서 일 좀 하십시오. 끝까지 생산력을 좀 보강해 주십시오라는 구조로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많이 좀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후에도 근로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노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됩니다. 일하라고 해놓고 일을 하면 감액을 시켜버려. 그런데 이자 배당소득이 있으면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아요. 이 감액제도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자 배당소득은 싹 빼버리고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월 소득금액으로 300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소득이 월 1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1000억이 있어도 국민연금은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노후에 65세 이후에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더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근로 사업하시게 되면 국민연금 반밖에 못 받고요. 집에 앉아가지고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뭐 주식이나 굴리고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에 넣어놓고 이자 받고 이러면 국민연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쵸? 노후에 괜히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근로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집에 앉아서 띵까띵까 돈놀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뭐 법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네. 국가가 제도를 이렇게 잘못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제도가 잘못 만들어지긴 제도라기보다는 너무 오래전에 만들었던 제도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뭐 평균 수명도 길지 않았고 노후에 일하면 뭐하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노후에도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평생 현역, 평생 일하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국가도 강조하고 있고 그걸 권장하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 제도도 바꿔주셔야죠. 어쨌든 이렇게 국민연금이 굉장히 좋은 연금 제도이지만 이렇게 허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연금 탈 때 세금도 내셔야 되는 것이고 감액도 당합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5년간만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5년 연금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감액받기 싫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5년간 연기하시면 감액 없이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퇴직한 이후에 연금 받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똑같이 절반까지 감액이 되고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들은 소득이 있으면 5년간만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감액됩니다. 평생.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사학연금을 내고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 절반 받으면서도 세금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절반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생기고 있더라. 그래서 오죽하면 반에 반토막 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은 퇴직 이후에도 열심히 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제가 우리 떠먹TV 구독자 여러분들 내용을 잘 한번 주지해 보시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연금이라는 제도가 좋든 나쁘든 떠나서 잘못된 제도, 국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 노후 준비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불합리한 제도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 것이 맞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도의 일정 조건을 보면 오히려 부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와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인 연령이 되면 63세, 64세, 65세 나이별로 다른데 이 연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노후에 받는 거다 보니까 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좀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언제 기다리냐. 빨리 달라. 조기 수령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돈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 좀 늦게 달라라고 해서 연금 개시 시점을 연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정상 개시 연령보다 5년간 먼저 받을 수 있고 5년간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뭐 똑같은 금액이라면 다 일찍 받겠죠. 누가 늦춰 받아요? 빨리 받는 게 좋지. 그렇기 때문에 일찍 받으신 분들은 정상 연금액에서 일찍 받는 횟수에 따라서 1년에 6%씩 감액을 해서 지급합니다. 정상적으로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인데 1년 일찍 받게 되면 94만 원씩 평생 받는 것이고 2년 일찍 받게 되면 88만 원씩 평생 받게 되는 것이고 최대 5년을 일찍 받게 되면 6% 곱하기 5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게 돼요. 반면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늦춰 받겠다 그러면 늦게 받는 거니까 올려드려야죠. 그래서 올해 받는 것이 100만 원인데 내가 올해 안 받고 내년부터 받겠다. 그러면 1년 늦춰 받으시니까 7.2%씩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받으면 107만 2천 원씩 평생 받는 것이고 내후년에 받으면 114만 5천 원씩 평생 받는 것이고 5년을 최대로 늦추시게 되면 36% 올라간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래서 이론은 뭐냐면 일찍 받으신 분들은 감액을 하고 늦춰 받으신 분들은 증액을 해서 드립니다. 이거 당연히 맞는 개념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감액률, 이 증액률이 너무 기울기가 크다는 겁니다. 빨리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6%씩 감액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과다한 감액률인 것이고요. 늦춰 받으신 분들에게 7.2%씩 올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연기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연금 받아가지고 통장에 쌓아둬봐야 2% 3% 이자도 못 받는데 이걸 늦춰 받게 되면 7.2%씩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늦게 받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있지만 그 늦게 받는 것에 대한 불이익 대비 올라가는 연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십시오.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돈이 없으신 분들, 은퇴 준비가 부족한 분들, 서민들,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야 되는데 일찍 받는 분들에게는 감액을 6%씩 팍팍팍 후려치는 거예요. 반대로 늦춰 받으신 분들은 누구냐?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니, 내가 통장에 100억 있는데 뭐하러 국민연금 지금 받아? 이런 분들은 그냥 더 5년 늦추세요. 아니, 더 늦춰줘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최대 5년까지 늦춰주고 있죠. 더 늦추셔가지고 36% 업그레이드된 연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1년에 7.2%씩 연금액을 확 올려드리는 겁니다.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수십 년이 지났어요. 20, 30년 전에는 금리가 뭐 10%, 15%였으니까 뭐 7% 올려주는 거 얼마 안 됐겠죠. 하지만 지금은 은행 금리가 2%, 3%로 저금리 시대를 우리가 수십 년간 살고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바꿔야죠. 상식적으로 그래 뭐 은행에 두나 명기나 큰 차이가 없으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은행에 두는 것보다 연금 받아서 은행에 두는 것보다 연금 안 받아서 연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돼버렸으니 누구나 다 연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받아가지고 더 적은 연금을 어렵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증액률과 감액률을 조정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저도 연기연금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도가 이러면 잘 이용해야죠. 하지만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증액률도 한 3, 4% 감액률도 한 2, 3% 이렇게 해서 좀 일찍 받으신 분들이 좀 감액은 되지만 적게 감액되고 늦춰 받으신 분들이 증액은 되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은행 이자만큼만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주시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도 조정과 관계없이 현재 제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국민연금을 받는데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늦춰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늦춰 받으라고 얘기하시면 꼭 질문하십니다. 일찍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아니, 일찍 죽을 줄 알면 일찍 받아야지. 근데 일찍 죽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늦춰 받으시고
80세까지만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늦춰받는 사람들이 좀 불리하지만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일찍 받으시는 것보다 늦춰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누적 수령액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80세 이상만 살 것 같다? 그럼 늦춰 받으시면 되겠고요. 80세 이전으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럼 일찍 받으십시오. 자, 일단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합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께서 또 이렇게 공포를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2055년이 되면 기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제 국민연금이 제도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을 하게 됐죠. 자, 근데 이제 개혁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안 좋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그 다음에 받는 연금 금액은 낮추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고 보험료율은 조금 올라갑니다. 9%에서 매년 0.5%씩 올려서 13%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금 받는 금액 또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걸 또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간 소득세 제율 43%를 적용받게 되었고요. 이 내용은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금 개혁이 됐는데 연금 개혁을 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금 이제 고갈 시점이 2055년이었는데 이렇게 개혁이 됨으로써 꼴랑 고작 9년 연장돼서 2064년 되면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금이 없죠.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지급하겠죠. 아니면 이제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바꿔서 필요한 돈을 그때 걷어가지고 주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세금도 아마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노후준비 1순위고 지금 노후준비 하신 분들 국민연금을 준비하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노후준비 하셔야 되고 특히 전국민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불입하셔가지고 노후 준비하시지만 다만 현재 국민연금 상황, 국민연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 연금 준비도 이제 정답은 각자 도생, 국민연금만으로는 내 노후 준비가 쉽지 않다. 그러면 국민연금 외에 어떤 연금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연금 제도들을 공부하셔서 추가적으로 내 노후 준비에 대안을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일하신다면 사실 연금 준비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신 그날까지 일해서 소득이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55세, 60세가 되면 은퇴, 퇴직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할 일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으시는 거지만 퇴직해서 노후가 되면 그때는 매달 발생하는 연금 소득을 어떻게든 준비하셔야지 여러분의 노후가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번 꼭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지 여러분의 노후가 잘 준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국민연금에 대해서 준비가 충분치 못하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뭐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3층 연금 들어보셨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연금 체계를 통해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연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연금이라는 것이 사실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상품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직장 다니면서 퇴직금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해서 노후에 연금 받을 수 있는 거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퇴직금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30년, 40년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꾸준하게 쌓입니다. 일반 지금 현재 퇴직하신 분들 보면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3억의 퇴직금, 퇴직연금을 받아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억 정도의 퇴직금을 적립해 놨다. 그러면 노후에 매달 5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2억을 모았다. 한 달에 100만 원씩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 따라 관계없이 퇴직금을 준비하셔서 내가 퇴직하는 날 퇴직금 통장에 1억 모으겠다, 2억 모으겠다 이런 걸 좀 가지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직장인들이야 회사에서 쌓아주는 거니까 뭐 더럽고 치사해도 열심히 회사만 다니시면 퇴직금이 쌓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지겹잖아요. 아우 내가 진짜 뭐 더럽고 치사해서 못 다니겠네.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 나 혼자 일하면 되지
라고 자영업, 프리랜서 하신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건 뭐 좋습니다. 스스로 하는 건. 하지만 직장을 다니게 되면 더럽고 치사해도 퇴직금이 자동적으로 쌓이지만 자영업자는 퇴직금을 스스로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자영업하신 분들 국민연금은 강제로 내시는데 국민연금도 연체하고 안 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국민연금 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셀프로 퇴직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퇴직금 규모가 얼마냐? 1년에 한 달치 월급. 아시겠죠? 내가 1년에 연소득이 뭐 5천만 원이었다. 그럼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버는 거니까 400만 원 정도는 퇴직금 통장에 쌓으셔야 됩니다. 셀프로 퇴직금 쌓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노후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내 옆에 친구는 어쨌든 더럽고 치사하지만 직장생활 꾸준하게 했어요. 이 친구는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끝납니다. 나는 근데 자영업, 프리랜서 한다고 재밌게 살았지만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노후에 국민연금도 거의 없고 퇴직금도 한 푼도 없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퇴직금 바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 바로 IRP가 있죠.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은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 환급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저축을 해서 연금을 늘려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으시면 되죠. 그런데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는 않지만 연금 탈 때 세금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납입할 때 돌려받을 것이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잘 보시면서 연금저축 IRP와 연금보험 이 두 가지 개인연금의 큰 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을 어디에다가 얼마를 넣을 것인가 뭐 반반 넣을 것인가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어서 올해 연말에 보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토해낼 것 같아. 세금 환급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당연히 IRP, 연금저축 통해서 세금 환급받는 연금, 개인연금 준비하셔야죠. 자, 그런데 내가 소득이 없거나 주부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 올해 내가 열심히 IRP에 부어도 연말에 세금 환급받을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고 세금 낸 걸 환급받을 거 아닙니까? 낸 세금도 없는데 환급해 주진 않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세금 환급받지 않지만 미래에 연금 탈 때 세금 없는 비과세 연금보험도 좋은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개인연금 포트폴리오 짜셔가지고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평생 일하셔가지고 집 한 채는 모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노후에 그 집을 평생 그냥 들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주택연금제도가 있으니까 주택연금까지 고민하시면 결국은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노후에 어떤 연금을 추천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딱 하나,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거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누구나 다 월 500만 원 평생 연금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퇴직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퇴직금 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퇴직금은 뭐 재직 중이신 분들, 직장이나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제 퇴직금을 DC형, DB형 이런 퇴직연금 계좌에 묻어두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셀프로 하신 분들은 IRP에다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해서 운용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이나 IRP나 뭐 DB나 DC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퇴직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운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근로자로서 근무하시면서 DB형, Defined benefit, 그죠? 네. 그러니까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운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왜냐면 DB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결정되는 기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와 근속 연수를 곱해서 내 퇴직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에 운용 수익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운용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내 퇴직금을 올리는 방법 뭐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리는 것과 오래 근속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 하면 되죠? 정답. 열심히 일하면 돼요. 사장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내가 직장생활 30년 했는데 그중에 29년 동안은 월급 100만 원이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마지막 1년 동안 100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씩 월급을 마지막에 받았기 때문에 29년 동안 얼마 받은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1000만 원 곱하기 30년치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3억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결국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운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DB형인데 DC형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고민하실 분들 계신데 웬만하면 바꾸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물론 내가 월급이 올라가지 않고 조만간 잘릴 것 같다. 그러면 뭐 바꾸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승장구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DC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DC형으로 바꾸는 순간 내가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DC형으로 바꿨습니다. 혹은 회사에서 DC형밖에 안 된다 그래서 퇴직금을 DC형 계좌에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자, 좀 전에 DB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아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따라서 퇴직금을 책정해 줍니다. 하지만 DC형은 어떤 구조냐? 매달,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뭐 1년에 한 달치 월급 정도를. 자, 그럼 정산을 받았잖아요. 내가 오늘 올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퇴직금 통장에 한 5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500만 원 이거 뺄 수는 없죠. 운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퇴직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DB형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해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만 올리면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DC형은 그게 아니라 내가 운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용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스럽죠. IRP 가지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IRP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돈, 입금하신 돈 운용하셔야 되거든요. 가만히 둔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운용을 해야 돼. 어떻게 운용해야 돼? 그냥 물어봐, 이제 또. 친구들과 뭐 증권사 있거나 아니면 뭐 전문가 있으니까 물어보거나 막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퇴직금 운용 어떻게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럼 뭐라 그래?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뭐 이게 좋다, 요즘 이렇게 시장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자, 연금 박사님 퇴직금 운용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답은 일관되게 하나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누가 알아 그걸?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아니 내일 주가가 떨어질지 오를지 어떻게 알아? 사실 아무도 몰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퇴직금 운용 방법, 내가 지금 퇴직금이 들어있는데 이걸 어떤 펀드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뭘 사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사십시오 라고 답변해 주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신이거나 신, 두 번째 사기꾼이거나. 아시겠어요? 예,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일 주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걸 알면 내 돈으로 하지 왜 네 돈으로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다 찍는 사람들입니다. 뭐 너도 찍고 나도 찍어. 그럼 내가 너한테 뭐하러 물어봐? 또 물어보면 돈까지 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운용 어떻게 하시는 거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철저하게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으나 그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 미국 주식이 좋아요? S&P 나스닥? 뭐 최근에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하면서 지금 뭐 하루아침에 10% 20%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걸 예측했었어야지. 그죠? 트럼프가 될 줄도 몰랐고 트럼프가 이렇게 정책을 할 줄도 몰랐고 이렇게 정책을 했을 때 주가가 폭락할 줄도 몰랐고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럼 폭락한다면 계속 폭락만 해?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른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용을 잘해요? 아시겠죠? 퇴직금 운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통장에 있는 DC형이든 IRP든 퇴직연금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중을 얼마로 나눌 것인가부터 고민하십시오. 나는 좀 보수적이고 나는 안정이 더 좋다라고 하시면 안정자산에 90% 넣겠다. 그러면 그 안정자산은 정기예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은행이자 3% 받으십시오. 더 높은 거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원금도 까먹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냥 정기예금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약간 좀 공격적이고 수익을 더 지향한다.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내 퇴직연금 자산에서 투자자산 비중을 높이시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그러면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중을 뭐 9대1로 할지 7대3으로 할지 5대5로 할지 3대7로 할지 1대9로 할지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정하셔가지고 비중을 투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산은 뭘 사면 되냐? 투자자산이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뭘 살까? 무슨 ETF가 좋다는데 뭐 나스닥, S&P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거 해서 돈 벌었으면 이미 다 부자 됐어.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걸 해서 돈 번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주식 공부하는 것이 쓸데없는 거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전부 여의도 증권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여의도 증권사의 직원들 보시면 그냥 뭐 대학 졸업하고 가가지고 증권사에 입사해가지고 입사하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20년, 30년을 매일 주식만 공부해요. 그쵸?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부자 됐어요? 안 됐다니까. 걔네들 월급 받아요. 그 월급 뭐서 오는 거야? 주식으로 수익 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고객들이 거래한 수수료. 거래 수수료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주식만 열심히 공부한 증권사 직원들 중에서 주식으로 부자 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으로 망한 사람이 더 많아. 아시겠어요? 이걸 알면서 왜 공부하냐고. 하지마. 투자자산 하실 거면 그냥 안정적인 펀드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TDF 들어보셨죠? TDF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은퇴, 연금 전용 펀드입니다. TDF, 타겟 데이트, 목표 시점이죠. 내가 은퇴하는 시점을 잡아놓고 그 시점에 맞춰서 운영해주는 펀드예요. TDF. TDF 뒤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2020, 2030, 2040, 2050, 2060. 이 숫자가 바로 은퇴 연도거든요. 자, 근데 내가 뭐 2030년에 은퇴할 거니까 나는 TDF 2030을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2030, 2020 이렇게 숫자가 낮고 연도가 짧을수록 은퇴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펀드고요. 2050, 2060 이렇게 숫자가 멀수록 은퇴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신다. 그럼 숫자가 높은 2050, 2060 사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지금 보수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2030, 2020 숫자가 낮은 거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저는 그냥 퇴직금 운용하신다?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안전자산, 정기예금 자산 편입하시고요. 그리고 투자자산 비중을 결정하셔서 그 비중에 대해서 TDF 2020을 살 것이냐, TDF 2060을 살 것이냐 여러분이 정하셔가지고 거기 맞춰서 양쪽으로 두 가지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분산 투자 이미 다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분산 투자하신다고 무슨 5개, 10개, 20개, 30개씩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해봤어요. 다 쓸 데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분산해봐야 복잡해지고 관리만 안 돼. 수수료만 들어가. 그러지 마시고 딱 2개만 사면 그냥 분산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자, 퇴직금 운용 방법에 대해서 듣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뭔가를 팔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수수료를 빼내기 위해서 하는 정보, 그런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실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히 노후 준비는, 연금 준비는 내가 올해 투자해가지고 내년에 팔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는 10년, 길게는 20, 30년 후에 쓰는 겁니다. 이런 운용 방안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셔가지고 buy and hold 전략, 사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늘리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뭐 2030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30 젊으신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너네들이 주식해가 돈 벌 것 같니? 그거 같아? 세상을 보려면 똑바로 좀 봐. 세상에서 코인에서 돈 버는 놈 없어. 한두 명 있겠지. 하지만 도박장에서 돈 버는 방법 뭔지 아세요? 도박장에서 돈 버는 방법. 도박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어떤 게임 뭐 바카라, 뭐 룰렛, 블랙잭,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게임 있잖아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지금 뭐가 나왔으니까 뭐가 더 나올 거야. 이번에 던지면 쌓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연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박장에서 돈 버는 방법. 도박장을 차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여러분들이 이 주식, 코인, 이 도박 역사를 보시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돈을 날렸어요. 99%, 99.9%가 날렸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을 차린 사람들은 모두 돈 벌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박장을 차린 사람들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도 도박 해봤을 거야. 해봤는데 도박을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데 도박장을 차려보니까 돈을 더 벌거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 이제 내가 뭐 2030에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막 주식 공부하고 코인 공부하고 하시는데 이미 내가 그거를 지금 뭐 수년 전부터 할 때부터 다 얘기했어요. 제 방송에서는 하지 말라고. 어차피 너네가 그거 해봐야 권도형만 부자 돼. 권도형만. 아시겠어요? 예. 코인 만든 애들만 부자 되고 코인 만든 애들은 지 코인 하지도 않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어설프게 그들의 먹잇감, 노예가 되지 마라.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하시려면 맨날 공부해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하면서 사고 팔고 하지 마라. 이거 해봐야 결국 수수료만 나간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히 연금을 준비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금을 준비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육상 종목 아시죠? 올림픽에 보면 육상 종목이 있는데 육상 종목에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육상 종목이에요. 그죠? 그런데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마라톤 뛸 수 있어요? 못 뜁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가 100m 달리기 나오면 1등 할까요? 안 되죠. 두 가지 종목은 같은 육상 종목이지만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훈련하는 방법, 쓰는 근육, 실제 게임 할 때 그때 쓰는 전략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다른 종목입니다. 자, 연금 준비는 뭐죠? 여러분이 3, 40년 후에 받아야 될 연금을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아주 긴 투자 여행이에요. 이건 마라톤입니다. 42.195km를 뛰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신다고 연금 펀드나 IRP를 가입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넣어놓고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트레이딩 하고 있어. ETF 사고 뭐 나스닥, S&P 이런 거 사고 있고. 아시겠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100m 달리기 하고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꼴랑
꼴랑 500만 원, 1000만 원 넣어놓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까 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넣으신 500만 원, 1000만 원이 더블로 해서 뭐 1000만 원 수익이 나도 그래봐야 여러분 노후에 한 달치 생활비밖에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내가 이걸 내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업무 시간에 9시 땡 되면 막 보면서 막 그냥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막 일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보고 있고, 밤에 미국 시장 열린다고 해가지고 잠 안 자고 막 그걸 하고 있고, 그러느라고 일 못해.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리지. 아시겠죠? 젊으신 분들, 노후 준비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지금 100m 달리기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금방 지쳐요.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42.19를 가야 되는데 42.19는 커녕 400m도 못 가. 아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2030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바이 앤 홀드 전략, 그죠? 안정적인 펀드를 사서 장기적으로 묻어두고 그냥 적립식 자동 이체 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려.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열어보면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이 쌓여 있을 겁니다. 이게 투자의 진리고 모든 올해 장기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 모르고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공부하고 막 분석하고 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걸 하는 순간 여러분 직장에서 잘립니다. 아시겠죠? 자, 정신 차리고요. 장기 투자 전략 잘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그 방법에 수익률, 그죠? 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손실만 있을 뿐입니다.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 공부할 시간에 몸값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뭐 질문하셨으니까 그게 더 해드리면 2022년도 지금부터 한 3년 전이죠. 오마하라고 아시죠? 미국에 오마하라는 동네가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동네인데 왜 그러냐면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자기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회사가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총회가 매년 오마하에서 열리기 때문이거든요. 자, 2022년도에 그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이제 워렌 버핏이 나와가지고 주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아가씨가 그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기 위해서 투자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지 효과적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워렌 버핏이 그 젊은 아가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런 종목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nvest in yourself. 너 자신에게 투자해. 아시겠어요? 젊은이가 앉아가지고 지금 돈 굴리면서 수익 낼 생각하지 말고 네 몸값을 올리라고요. 지금 20, 30대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굴려가지고 수익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놔두고 내 몸값을 올려서 내 기술을 개발해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죠. 이게 20, 30대가 할 일 아닙니까? 그걸 해야지 여러분이 더 큰 돈 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투자를 그냥 자동적으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요. 투자는 장기 투자에 맡기고 여러분은 몸값 개발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투자와 기술 모든 측면에서 다 유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제가 한 30만 원 정도, 월 30만 원 정도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0, 30대가 저한테 와서 연금 가입하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딱 한마디 해요. 연금 하지 마.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학원 다녀, 그 돈으로. 그 돈으로 네 실력을 개발해. 아시겠어요? 몸값을 인플레이션율 이상으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연금에 대해서 20년 넘게 했어요. 그죠? 20년 넘게 남들이 연금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 혼자 공부하고 혼자 상담하고 혼자 강의하면서 책 쓰고 그래서 연금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그 연금에 준비한 20년 중에서 15년 동안은 몸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실력이 쌓이고 있었죠. 이렇게 몸값을 올려놨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남들은 구독을 해주지 않지만 저는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연금을 찾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찾아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연금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연금 박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금 박사에게 물어보기 시작하고 연금 박사에게 상담받기 시작하고 연금 박사에게 가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 5년 동안 몸값이 100배가 올랐습니다. 100배. 100배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수익률 1000%예요. 아시겠어요? 예. 최근에 물가가 많이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뭐 연 5%, 10%씩 오른다고 하는데 아니 물가가 10% 오르는 거 저는 걱정 없어요. 왜냐면 제 몸값이 1000%가 오르는데.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술을 개발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신다면 언젠가는 인플레이션 이상의 폭등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식 수익률 올리는 것은 오늘 내일이 다르고 오늘 오르는 거 내일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몸값 올려놓은 건 평생 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개인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냥 원픽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최저보증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7%에서 8% 연달리로 이 수익을 보증해주는 연금이 나와 있고요. 이 연금들이 연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이건 원픽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이제 세금 환급 때문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연금저축 IRP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세금 환급 받는 건 좋은데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연금 탈 때. 물론 저율과세되지만 내긴 내셔야 돼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IRP에 내가 가입해서 그걸로 가만 놔두면 그냥 원금만 남아있는 것이고 이걸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운용을 하자니까 그냥 안전하게 하자니까 금리가 낮고 수익을 높이자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저도 그래 저도 IRP 하고 있는데 IRP 올해 들어간 거 900만 원 지금 그 ETF 샀거든요. 저 지금 10% 폭락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야. 10% 세금 돌려받으면 뭐해. 10% 날라갔는데 이미.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용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운용하기가 좀 어쨌든 뭐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용하는 게 쉽지 않아져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연금 중에서 지금 비과세 연금 보험들이 톤틴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톤틴 연금. 톤틴 연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 톤틴 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18세기 이탈리아의 금융가 톤티가 고안한 연금입니다. 그 당시에도 연금을 주기 위해서 수익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수익을 많이 내야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많이 낼까 고민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니까 수익이 낮고 수익을 내자니까 손실이 발생하고 그때 톤티가 고안한 연금이 바로 톤틴 연금인데 이 연금의 구조가 뭐냐면 그래 외부에서 수익을 가져올 수 없다면 내부의 가입자들끼리 나눠 먹자. 그래서 가입자가 10명 있는데 10명한테 조건을 부여한 겁니다. 이 조건을 부여해서 이 조건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 많은 연금 받고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금을 적게 받는 겁니다. 톤틴 연금이란 일정한 조건을 정해주고 조건을 달성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연금 주고 달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연금을 깎는 구조. 그 깎는 금액으로 더 많은 연금을 주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걸 톤티가 고안했어요. 톤틴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연금, 톤틴 연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페널티가 더 세요. 그래서 해지한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받아. 이 돈으로 연금을 더 주는 구조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톤틴 연금 이탈리아 은행가 톤티가 18세기에 개발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톤틴 연금의 구조 대한민국에는 이미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부터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개 아시죠 여러분? 개 많이 아시죠 친구들끼리? 자, 내가 친구들 1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10달 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순번 돌아가면서 개 순번 있지 않습니까?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10번까지 나오겠죠. 받는 거예요. 그럼 첫 달에 100만 원씩 10명한테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이 거칩니다. 걔 순번 1번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제일 빨리 받아가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가 뭐 사업을 하든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빨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1000만 원 걷어서 800만 원만 줍니다. 다음 달에 걔 2번 순번에는 850 주고요. 3번한테는 900 주고 마지막에 10번째 받는 사람은 1200만 원을 받아가게 돼요. 10번째 받는 사람은 늦게 받기 때문에 제일 늦게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것이고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은 일찍 받아가기 때문에 원금보다는 적게 받아가는 것이죠. 이게 톤틴 구조예요. 우리나라 개에 이미 있는 구조입니다. 훨씬 합리적이죠. 일찍 받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빨리 돈을 가져가는 거니까 적게 가는 것이고 사실 그 돈을 모아서 늦게 가져가는 사람에게 주는 구조. 자, 그럼 나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순번 늦게 하면 되는 것이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 빨리 땡겨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좀 적게 받더라도 순번을 빨리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비과세 연금보험, 개인 연금보험에 이런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겠다면 손실이 큽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겠다면 굉장히 높은 구조의 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도 올라와 있거든요. 톤틴 연금 검색해 보시면 좋은 연금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실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반드시 달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톤틴 연금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시죠? 가입 연령이라든가 가입 금액 뭐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쉽게 그냥 평범한 연령대, 일반적인 연령대에 말씀드리면 100만 원씩 10년 내서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30, 40대인데 100만 원씩 10년을 내. 그리고 기다려. 그리고 나서 65세부터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아. 그러면 10년 받으면 원금 받는 것이고요. 20년 받으면 더블 받는 것이고요. 30년 받으면 3배 받는 것입니다. 40년 살면 4배 받는 거고 오래 살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월 받는 연금액도 높고 그리고 오래 산다면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 10년 내면 100만 원 평생 받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내보십시오. 아마 가능한가? 내가 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해가지고는 이런 연금 구조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실 거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톤틴 연금이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죠? 우리가 노후 준비하면서 연금 관련된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리는 연금 박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번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